밀리터리 마니아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100가지 밀당 100. 알아야 할 지식이 1000가지, 10,000가지가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와 함께할 가이드 밀당백에서는 처음 보는 조합이라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재밌겠다. 사실 전쟁사의 양대산맥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분야의 메시와 호날두,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지만 케미는 확실할 것 같은 두 분입니다. 남보랑 교수님 그리고 심호섭 교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야. 근데 이분들은 고정 프로그램에 맞죠? 네, 함께 하시는 분들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처음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신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돌고 도니까 한번 보네요. 돌고 도니까 진짜 봅니까? 네. 사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의 이름을 정한 게 남심입니다. 남심. 그래서 발음을 잘해야 돼. 이응이 아니에요. 남심을 흔들기 위해서. 일단 둘 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밀리터리 마니아부터 만나보실 텐데요. 근데 오늘 나올 마니아가요. 여러 밀떡들이 인정하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형계의 산증인, 밀리터리 모형의 아버지, 오늘의 마니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딱딱한 플라스틱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입니다. 모형은 조립식 완구가 아닌 예술입니다. 저는 모형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강신금입니다. 작업실이 따로 있으시네, 이분은. 우와. 저는 모형을 시작한 지는 50년 되었고요. 50년이요? 국산의 그 조악한 제품으로 모형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성인이 된 후에 제가 30대 초반에 한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일을 하다가 뉴질랜드를 갔는데 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어릴 때 뭐 하고 싶었지 생각해 보니까 모형점 사장님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형점 사장이 한번 돼보자 해서 모형점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진짜 실제로 뉴질랜드에서 운영하셨던 모형샵이셨군요. 성덕이죠, 성덕. 진짜 와. 그리고 한국에 귀국 후에는 저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좀 모형을 많은 분들과 함께 알리고 공유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작업실도 만들고 모형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비슷한 게 많지 않아요? F14 톰캣이고요. 탑건이라는 유명한 영화를 보고서 이 기체의 매료가 되었고, (70년대부터) 장시간 사용된 기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대가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부대마다 색깔이나 이런 데칼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한 50대 정도 만들면 대충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제작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 23대 완성을 했고, 아직도 진행형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아주 멋진 비행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현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버전군을 다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스케일이 말이 안 되네요. 제가 뉴질랜드에서부터 각종 대회에 출품하면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한 4, 5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분은
진정한 장인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한 장인이십니다. K 마니아. 세계에서 탑이래요. 아, 우리나라 진짜 만드시는 분들 탑이래요? 정말 너무 잘 만드신대요. 우리나라 손기술이 한국 또 있을 사람들이 거야. 진짜 다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모형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실물을 그대로 만드는 거를 즐겨 했었지만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요즘은 뭔가 스토리가 있는 작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형에 어떤 그런 스토리를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 보세요. 와, 진짜. 와, 어떻게 만들어? 와.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작품은 그 천안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안함 피격된 모습만을 기억하고 계신데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두동강 나면서 침몰했습니다. 좀 온전한 모습을 좀 재현하고 싶어서 천안함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분들을 좀 기리는 의미에서 여기 보면 47명의 수병들이 관함식 대형으로 서 있는 장면으로 재현을 해봤습니다. 경례. 사실 이렇게 관함식 대형으로 한 이유는 그런 가족이나 지인들하고 마지막 작별을 고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함식 대형으로 만들었고요. 왜 갑자기 울컥하냐? 울컥하죠, 지금. 네. 네, 이 작품은 우리나라 해군 1호 전투함인 백두산함입니다. 우리 해군 장병들이 직접 미국까지 가서 한국전 직전에 인수해가지고 왔던 그런 1호 전투함이 되겠고요. 이 백두산함은 6.25 발발 직후 포항 쪽으로 북한군이 침투하는 것을 발견해서 격침을 시킴으로 해서 전쟁의 방향을 바꿨던 아주 중요한 전사를 가지고 있는 배입니다. 우리 해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배였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키트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D 프린팅을 해서 만든 작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저 백두산함 인수될 때 사진을 찾아서 그 공개한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한테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그렇네요, 함이에요. 그렇네요. 이 작품은 일본의 T사 키트를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 되겠고요. 2차 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1941년 6월에 러시아 침공 작전 당시를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독일군이 그 러시아에 그 저항 없이 공격을 했던 때라서 독일군들이 진격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제어를 했고요. 제목을 보면 그의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41년 6월에는 독일군들이 이렇게 침공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크리스마스를 모스크바에서 지내지 못했죠. 똑같은 전차인데 결국은 이렇게 패퇴했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름과 겨울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표현을 해서 독일군의 러시아 침공 작전의 일면을 이 두 작품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겨울에서 후퇴하는 것까지. 맞아.
성공과 실패를 둘 다 보여주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저가 작은 거 하나에 다 스토리가 다 담겨 있거든요. 네. 또 저기에 보면 이분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게 예. 독일이 소련으로 들어갈 때 오토바이 부대를 가져간 것도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에다 표현할 수 없을까 생각해서 지금 저 디오라마를 창작을 하신 거예요. 그 장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실 고증이라는 부분도 저분들이 얼마나 또 많이 연구를 하고 그걸 갖다가 또 작품에다 녹여내는지 알 수 있는 상황. 대단하신 분들이. 이 작품은 제가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걸려 좀 애정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도 배경은 2차 대전 1941년 독일군이 러시아를 침공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러시아에 저항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군들은 거의 무저항에 진격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도 되게 전장이란 느낌 없이 되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러시아의 그 대평원 해바라기 밭을 지나다가 식사를 하는데 되게 여유로운 모습이고 와. 심지어는 그 여유로운 모습을 표현하려고 축음기를 하나 놨는데 이것도 영화나 이런 사진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축음기를 갖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축음기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해바라기는 전부 종이를, 색종이를 레이저 커팅을 해서 잎을 하나씩 다 붙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맞다. 저거 다 만드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해바라기가 370송이고요. 아이디어는 떠올랐는데 이제 해바라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제품 중에는 제가 원하는 크기나 디테일이 없어서 색종이를 다 레이저 커팅을 하고 하나씩 다 붙이면서 만들었는데 해바라기 만드는 데만 꼬박 석 달이 걸렸습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나가서 동메달을 받은 작품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거 앞에만 한 30개 만들고 뒤에는 그냥 대충 만들어도 될 초반에 텐데. 3달 동안 저거를 저게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대평원 같은데 지금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또 현재성을 또 주고 있는 네. 의미가 또 그렇게 되네요. 또 이거 진짜로요? 엄청나게 많다. 모형접이다, 모형접. 지금도. 저 마니아들은 저거 안 뜯죠. 근데 저게 아직 지금 아예 수집은 했는데 조립은 안 한. 한 4,5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개요? 한 30여 년간 수집한 모형 키트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오시면 뭐 일반 모형점보다 더 많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저는 콜렉터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이거를 다 만들겠다고 지금 사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 이거 다 만들고 죽어야 돼서 장수할 생각입니다. 건강하시죠, 회장님? 오래 사십시오. 100세 시대입니다. 방금 처음 웃으셨어. 그러니까. 자랑해서 보여줄만 하다 이런데 혹시 있으실까요? 좀 자랑할 만한 키트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결국은 좀 요즘 키트보다는 좀 60년대, 70년대 나왔던 그 올드 키트들이 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1 스케일로 이게 박물관 시리즈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두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스미소니언이라는 미국의 이제 그 공군 박물관, 항공박물관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전시해 놓은 것들을 플라모델로 만든 시리즈예요. 그 완전 그러면 리미티드네. 70년대에는 이 프라 모형이 다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요즘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백화점에서만 팔았습니다.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래서 그 어릴 때는 백화점 가서 구경만 하고 왔지 실제로 가질 수 없었던 키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어릴 때 그런 추억, 향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인이 돼서 구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싼 건 키트 하나 200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보통 지금 이베이에 올라가면 다 그래도 한 몇십만 원씩 하는 키트들입니다. 근데 저거 저는 다 이해하는 게 예전에 백화점에서 팔았어요. 그랬어요? 나는 거기 맨날 바닥을 청소했어요. 왜요? 들어 누워서.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엄청 애기 때 아니에요? 네, 엄청 애기 때 그 기억이 나요. 사출로 대량 생산이 되면서 프라모델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형이 얼마나 좋고 재밌고 즐겁고 또 어린이들한테 얼마나
교육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는지 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사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으로는 좀 한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 뜻이 맞는 분들과 함께 한국모형협회를 만들었고요. 그때 회장직을 맡아서 현재까지 6년째 한국모형협회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제가 생각하는 모형의 대중화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교장 선생님이네. 아, 교장 선생님이셔. 지금까지 자기 집에서 조그맣게 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마니아 중에. 근데 이분은 좀 스케일이 다르시네요. 그렇네요. 와, 근데 지금 저 작업하는 공간도 요즘 공간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공간을 돌아간 것 같아요. 입문하시려는 분도 있으실 테고 이거 보고 옛날 생각나서 만드시려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거 좀 유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런 게 있을까요? 초보자들은 도구 다루는데 익숙지 않으시다 보니까 특히 칼에 손을 많이 베시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니퍼와 사포만으로 작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자를 때부터 좀 여유 있게 잘라주시고 마무리는 사포로 해주면 됩니다. 초보자들은 이렇게 돌려서 뜯잖아요. 돌려 뜯죠. 그러다가 이제 뜯겨서 또 한 번 울고 엄마 하나만 더 사달라고 하다가 아빠가 와서 본드를 붙여줬는데 이상하게 붙여놓고 또 울고. 맞아. 요즘 많이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 중에 스펀지 도색이 있습니다. 다시. 스펀지 도색이요? 도색. 정말 간단한 이런 스펀지만 있으면 쉽게 페인팅을 하실 수도 있고 냄새라든가 이런 것도 분진도 거의 없이 작업을 하실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집에서 작업하시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크릴 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용재를 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냄새도 거의 없어서 집에서 사용하시기에 아주 좋은 도료가 되겠습니다. 스펀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화장품용 스펀지가 제일 좋고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기가 원하는 표면에 가볍게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거의 뭐 에브로시로 한 거와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얇게 잘 묻혀졌습니다. 오. 그래, 붓보다 낫네. 냄새도 없고 분진도 없고 그다음에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께는 이 스펀지 도색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 무슨 TV 유치원에서 종이접기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쉽게 가르쳐 주시네. 그러니까 진정한 고수는 정말 쉽게 하시는 것 그렇겠죠. 같아요. 네, 진짜. 제일 아쉬운 거는 아직도 이제 애들 완구 취급받는 거고요. 이걸 좋은 취미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고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모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확산될 때까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눈이 보이고 손이 안 떨릴 때까지는 만들고 싶은데요. 제 꿈은 한 80살까지는 모형 생활을 하고 싶고요.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해서 모형을 만들어서 해외 대회에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하는 게 저의 마지막 소망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모형을 즐기고 싶은 모형 마니아입니다. 너무 대단히 잘 봤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대단하신 분이 또 이렇게 우리의 이 밀리터리 마니아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의 역사적인 그 순간들 또 기억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재현해 주시니까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또 이렇게 큰 감동으로 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우리 마찬가지로 천안함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울컥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그러니까요. 네. 온전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온전한 천안함의 모습에 또 거기에 이제 우리 수정들이 또 한 곳을 또 보고 있잖아요. 너무 가족들한테 인사한다는 그 말에 저도 그쵸, 갑자기 감정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 오늘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공개할 시간인데요. 그 전에 먼저 예고를 드리자면 곧 있으면 이제 7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이 맺어진 지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밀당백은 정전협정 특집으로 찾아뵐 예정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오늘은 정전협정 특집 프리퀄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주제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밀리터리 썰전 밀전 주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6.25 전쟁을 일으킨 주범. 김일성은 왜 6.25 전쟁을 일으켰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여기 계신 두 분이 정말 전문 분야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고 날카로운 분석을 좀 부탁드리면서 먼저 알아듣기 쉽게 해주세요. 남보람 교수님. 숫자 1에서부터 7로 알아보는 김일성 그는 누구인가? 예. 띄워주시죠. 1부터. 1. 1인 독재를 시작한 독재자다. 독재자. 2. 1912년에 태어났다. 1912년. 약간 억지 아닙니까? 12년. 알겠습니다. 12년. 12년. 3. 34세에 네. 소련으로부터 북한으로 들어와서 권력을 다지기 시작했다. 소련에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와서 권력을 다지기 시작했다. 4. 4년간의 밝힐 수 없는 공백기가 있다. 1940년대 중반에 네. 소련의 소위 88 독립여단에서 군관으로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때 뭐 했는지 사실은 공백기나 마찬가지다. 오케이. 5가지의 과정을 걸쳐서 자신을 신격화했다. 그 5단계라는 것은 자기를 항일투쟁 영웅으로 묘사를 하고 그 이후에 혁명가로 만들었고 네. 자신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꾸몄고 민족의 수령이라고 자신을 만든 후에 나는 신입니다라고 얘기했다. 6. 6은 오늘 주제입니다. 6.25 전쟁의 기획자다. 그러면 7.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독재, 불법, 김씨 왕조의 시초이다. 8. 7까지. 알았어요. 계속 나올 것 같았어. 뭐 자판기 같았어. 갑자기 궁금한데 최고 지도자면은요 장군이 아니라 뭐 수령님, 영도자님 뭐 이런 칭호가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장군이라고 부릅니까? 원래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입니다. 근데 이제 1920년대 이 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하던 또 영웅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김일성이었어요. 그래서 혹설에 따르면 김일성이 그 사람의 업적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름을 김일성으로 개명했다. 근데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김일성 가짜설입니다. 가짜설. 네, 어느 정도 논쟁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김일성이 또 독립운동을 한 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기의 업적을 더 과장하기 위해서 또 우상화하기 위해서 그런 장군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나중에 가서 네. 방금 말씀하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네. 적을 쓸어버리고 축지법을 썼다고 실제로 교재에 써서 북한 주민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저는 그 원본을 봤어요. 그 교재에 나오는 얘기예요. 모두 그렇게 믿도록 만들었고 정말로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 신이라고 했었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이제 보천보 전투라고 네. 사실 김일성이 했다는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어느 정도 공적이 좀 부풀려진 부분도 있긴 한데 네.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만주 지역에서 조선으로 들어와서 타격하고 돌아가는 게릴라 활동도 한 게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인데
공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부풀려진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있구나. 것이고요. 그게 이제 소련군에서 활동했던 시기거든요. 네네네. 소련군의 이제 88여단에서 대위로 활동을 했는데 이때 했던 게 뭐냐면 정찰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소련이 만들어서 김일성한테 준 커리어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소련에서 북한을 통치하기 위해서 누군가 하나를 꼭두각시로 써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북한에 박헌영이라든지 이렇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람은 88 독립여단이라는 곳에서 활동한 사람이라고 가짜 커리어를 만들어준 거예요. 제일 궁금한 게 이제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의 네. 이때의 상황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잖아요. 네. 독립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38선을 경계로 남쪽에서는 미국이 진군을 해왔고 북쪽에서는 소련이 이제 진군을 해온 거예요. 네. 진군을 한 이유는 당시 우리나라 땅에는 일본군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네. 각각 이제 진군을 해왔고 그렇죠. 다만 미국과 소련이 약속한 건 뭐냐면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과 영국까지 합쳐가지고 이 네 개 나라가 이 한반도에 신탁 통치를 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신탁 통치를 하기 전까지 두 나라가 각각 나눠서 점령해 나가면서 분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의 사이가 어긋나게 되고 지금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한반도 내부에서도 분열되게 되는 겁니다. 네. 북쪽에서는 이제 북한이 만들어지고 예. 예, 남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그게 이제 48년의 과정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같은 해 한국과 북한 둘 다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네, 정부가 수립이 됐고 예. 미국과 소련도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알았죠? 네, 네. 확실히. 네. 김일성은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 통치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뭐 유명한 분이 또 딴 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운이 너무 좋아요. 원래 소련이 내려올 때는 이 한반도를 통해서 아시아 전체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군대를 내려보낸 거예요. 소련이? 네. 네. 소련은 그때 와서 한반도 뭘 알겠어요.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던 것은 조선공산당의 대표였던 박헌영. 그래서 이 사람을 가만히 봤는데 첫 번째는 너무 똑똑해.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공산당이긴 한데 굉장히 인텔리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노동자나 농민 티가 안 나요. 그리고 너무나 바빠갖고 계속 서울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박헌영은 통일을 추구를 한 사람이니까. 예. 그러니까 소련이 봤을 때는 저렇게 바쁜 사람도 안 되고 너무 유명해도 안 되고 똑똑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똑똑해도 안 되고 난 그것도 좀 그래. 똑똑히도 안 된다고. 뭐 하나 없나? 민족주의자도 안 돼요. 민족주의자. 네,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이 사람도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만주, 연해주 지역에서 조금 뭐 싸움도 해봤고 말도 잘 듣고 또 소련군에서 복무도 했다. 비록 이제 만들어준 88여단이지만 이 사람을 그럼 우리가 픽을 해가지고 꼭두각시로 쓰자 해서 최적인 거야. 김일성을 이제 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88여단 복무 기록도 조금 부풀려졌고 네. 그 불그로스키 휘날스키라는 훈장이 있어요. 그건 무슨 훈장입니까? 붉은기 훈장, 소련 훈장. 그래요. 네, 그 훈장 그것도 줘가지고, 줘요? 그거 줘가지고 자리도 만들어주고 커리어도 만들어서 북한으로 내려보냈죠. 그 제일 중요한 건 스탈린의 눈에 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탈린이 직접 관여하진 않죠. 그 밑에 부하들을 시켜서 한번 찾아봐라 누가 얘기를 누구지? 하죠. 그래서 극동군 총사령부 지휘관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첩보를 받아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낙점을 하는데 네. 김일성은 소련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기왕이면 소련 사람 통해서 여기를 공산화시키자. 김일성에 대한 칭찬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대답을 잘한다. 대답 자. 네. 대답. 내가 하나만 해라. 라는 허수아비처럼 꼭두각시처럼 말을 잘 듣게 생긴 거였던 거잖아. 그래. 참나 진짜.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게 그러니까 스탈린을 바로 만날 수는 당연히 없었을 거고 네.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점차 알게 됐을 텐데 또 다른 사람들을 김일성이 만났습니까? 그 당시에 그 처음에 만났던 거는 스탈린을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예. 그 극동군 전선사령관 프르가예프가 있고 군사위원 슈킨이 있어요. 예. 이 두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이 똑바로 박혀 있는 놈인지 네네네. 요걸 이제 보기 위해서 면접을 한 거죠. 지금 공산주의의 군대는 야전 사령관이 있는데 당시 이게 공산당의 군대다 보니까 예. 정치위원이 또 중요합니다. 역할이. 그래서 그 야전 사령관과 정치위원 이 둘이 이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면접을 한 거야. 자, 그 면접 상황? 면접 상황. 네. 자, 직접 그러면 두 분이서 상황극을 좀 보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김일성 역할의 남보람 네. 교수님, 어쩔 수 없어요. 소련 측의 심호섭 교수님이 귀가는 한국인이 스키? 네, 그렇습니다. 귀간 고향이 평양인 스키? 네, 그렇습니다. 공산당원은 맞냐 스키? 저는 진퉁 공산당원입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냐 스키? 제가 부인이 있고 아들놈 새끼가 하나 있습니다. 아들놈 스키. 북한쌤 아들놈 스키. 러시아 말을 좀 하냐 스키? 그렇습니다. 잘하구나. 그렇습니다. 잘하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 붉은 군대에서 계속 근무해보고 싶냐 스키? 그렇습니다. 네, 이 한 몸 합쳐 세계 혁명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냐 스키? 잘해봐라. 감사합니다. 잘해봐라는 말 아닙니까? 잘해봐라는 한국말이잖아요. 이게 연기다 보니까 이것도 뭐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다고 해서 전부 공산주의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김일성은 과연 찐투 공산주의자인가? 소련의 완전히 지침에 신봉할 수 있는 정신무장이 된 사람인가를 확인했던 거고, 그것을 군사령관이 나오고 얘기하신 대로 정치위원이 나왔을 때는 허투루는 안 봤을 거라는 거죠. 아주 세세하게. 김일성은 뼛속 깊이 공산주의자가 맞았다. 네. 그러면 김일성은 어찌됐든 이렇게 1차 면접을 통과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탈린을 만난 겁니다. 45년 9월에 정말 스탈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불러주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조금 누그러진 분위기 속에서 이제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네. 김일성이 문제는 아까 처음에 뭔가 했던 것처럼 너무 긴장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1차 면접 보는 것처럼 대답을 잘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막 네 이렇게만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뭐야 이렇게 됐는데 스탈린이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게 또 이 사람이 의견을 표출을 하지 않고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대답만 딱 잘해주니까 야 얘는 그래도 싹수가 보인다. 네, 싹 그래요. 그걸 허수아비잖아. 스탈린이 그걸 원했거든요. 여기서 완전히 또 똑똑한 척하거나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랬으면 제 생각은 오히려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가 임마! 그렇죠. 완전히 끝나는 거죠. 스탈린이 원했던 사람은 자기 주관이 약하면 네.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진짜 그냥 애완견을 갖다 놓은 거네. 그죠? 그냥 말 그대로. 네. 그렇게 김일성이 운 좋게 지도자가 됐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게 사실 권력을 잡은 그러면 김일성은 이 가장 먼저 보면 무엇을 했습니까? 이게 본인의 의지대로 한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소련군 딱 장군들을 옆에 딱 세워두고 예. 딱 평양 시민들한테 연설을 딱 하는데 평양 시민들이 보기에는 뭐야? 내가 아는 김일성 장군이 맞나? 왜 이렇게 젊지? 이런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김일성이 북한에서의 기반이 대단히 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의 힘을 받아가지고 했던 게 뭐냐면 정적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주변을. 네, 동만식이나 넥슬라이스. 네. 또 이제 항일 운동에서 가장 또 명명했었던 김두봉도 이 사람이 제거를 해 나가는. 그러니까 소련의 힘을 얻어서 주요 세력을 차례로 제거를 해 나가고 또 이제 민심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바로 토지 개혁입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맨 위에 모가지 날리고 맨 아래 먹고 사는 문제 건드려주고 건드려주고. 그게 기본이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북한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김일성이. 근데 이미 1인자가 됐는데 김일성은 대체 왜 이렇게 전쟁까지 일으키게 된 겁니까? 전쟁을 정말 김일성이 일으켰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소련의 스탈린이 일으켰을까요? 아니면 중국의 마오쩌둥이 일으켰을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스탈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김일성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김일성이 뭘 해? 지금까지도 가서 다 인사하고 그 옆에서 이렇게 얼어있던 사람이고 그냥 인형처럼 너 가서 뭐 해라 했던 사람인데 그쵸. 내가 그걸 독자적으로 내가 가서 오늘 전쟁 한번 하겠습니다. 이 얘기 못합니다. 방금 얘기 나온 게 소련 추동설이에요. 추동설. 소련이 추동을 하여서 전쟁이 일어난 거다. 주체는 소련이다. 그건 스탈린이죠. 스탈린 할수 추동설. 있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었으면. 그리고 옛날에 우리를 현혹시켰던 아직도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미국 추동설입니다. 미국이 어쨌든 이 전쟁을 먼저 일으켰다. 혹은 전쟁을 일으키도록 유도했다. 그 얘기를 하죠. 세 번째가
소련의 자료가 다 공개되고 미국의 비밀 자료가 공개되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나온 게 북한 주도설입니다. 북한 주도설. 결론은 직접 김일성이 일으켰다. 북한이 일으켰다. 지분이 김일성한테 많았다. 많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스탈린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본인이 전쟁을 일으켰다. 어렵다. 근데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스탈린이 해야지 그쵸. 김일성이 지가 뭐가 있다고. 네. 4번, 5번을 찾아갑니다. 미국이 관심이 없는 사이에 전쟁을 일으켜서 한반도 빨리 적화 통일해야죠. 2주면 끝납니다. 시간 주십시오. 그걸 계속 스탈린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반도를 해방구 삼아서 아시아를 공산주의 세계로 만들 수 있는 그 시작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꿈도 크다. 이거로 이제 스탈린을 설득을 하기 시작해요. 김일성이 아직 권력을 확고하게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도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밖으로 전쟁이다.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을 가지고 뭉치게 만들고 그 전쟁을 빌미 삼아서 나한테 권력이 정치와 군사가 다 왔을 때 뭐가지 댕강 숙청하자. 그러면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그거는 6.25 전쟁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렇게 스탈린을 찾아갈 때만 해도 북한 내에서의 입지도 그렇게 권고했진 않았네. 그러니까 자기는 민족을 외치지만 사실 민족한테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본인이 정말 그 원했던 최고 지도자로서 권력을 딱 공고히 하려면 통일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문제는 왜 이 사람이 전쟁까지 일으키려고 했느냐라는 부분인 거는 자기는 이 남한 땅에서 그러니까 남조선에서 무장봉기를 하면서 그 결국 이 남한이 알아서 무너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남한 내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계속 뭔가 그거를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48년 시점에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습니까? 전쟁이고. 쳐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쳐들어가는데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겁니까? 스탈린, 우리 형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설득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스탈린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스탈린에게 김일성이 서신을 보내고 그랬습니까? 저거는 작성 시점이 1950년 7월 8일이에요. 1950년 7월이요? 네. 그럼 6.25 전쟁이 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스탈린은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손을 떼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이때 스탈린은 모스크바를 떠나서 크림반도 등에서 요양하면서 숨어 있었어요. 소련이 이 뒤에 배경으로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들키면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일어날까 같아서. 봐 굉장히 겁을 많이 냈다고요. 너무 급하니까 손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저 내용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탈린 동지, 지금 동지가 도와줘서 우리가 전쟁을 잘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일단 첫 번째 여기 있고, 지금 소련 군관들이 전부 우리 도와주다 빠져나가서 전쟁을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련이 뒤에서 전쟁을 도와줬다는 증거가 또 여기 안에 들어있고, 더 이상 우리가 전쟁을 진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소련 군관들 다시 보내주십시오. 며칠도 안 됐는데 뭘 보냈네? 왜냐하면 미군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스탈린이 어떤 의미에서 되게 얍삽한 거죠. 얍삽한 거죠, 이거 진짜. 그러니까 다 전쟁하라고 지원 다 해줘놓고 본인은 지금 발 빼려는 겁니다. 네. 나는 우리 관계 없는 일이야. 그런데 이 편지의 답장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답장을 안 해요. 스탈린이 내버려둬요, 일주일 동안. 그 사이에 스탈린이 어디 연락을 하냐면 마오쩌둥한테 연락합니다. 중국에. 네. 니네 한 20만 병력 있는 거 내가 알거든? 그걸로 대만 공격하려고 니네 했었잖아. 그거 지금 어디 있니? 어디 있습니다. 그거 좀 혹시 모르니까 만주 쪽으로. 딱 살짝 올려봐. 네. 만주 쪽에 올려놔라. 위로 올리면 만주 쪽에 나라. 예, 붕베이 변방공이 만주까지 한 3분의 1 정도 위치에 혹시 모르니까 놔두면 우리가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최신 전투기 120대 줄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중국에 있는 상황도 내전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대만과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전쟁 물자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는데 스탈린의 전화로 인해서 만주 쪽에 올려놓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거기 가 있어라. 그렇지. 라는 얘기가 일단 됐다라는 거. 얼마나 영악해. 사실 김일성은 결국 스탈린을 설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김일성이 박헌영하고 함께 49년에 찾아가요, 스탈린을. 근데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격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스탈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승낙을 해주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무기 지원을 다 해줬던 겁니다. 이때부터. 네, 무기 지원을 해주되 다만 마지막에 공격해라는 거는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이런. 근데 그걸 해라고 했던 게 이제 50년 1월부터 3월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스탈린의 마음이 어때요? 뭔가?
변화했다라는 거잖아요. 변화가 있었죠. 변화가 있었다. 변화가 그럼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어. 변화가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왠지. 49년 12월에 네. 국공대전에서 중국에서 중국 국민당군과 네. 중국 공산당군이 계속 싸웠잖아요. 네. 중국 국민당군은 누가 뒤를 받치고 있습니까? 미국이 뒤를 받쳐주고 있는데 예. 결국 미국이 지원하다가 나중에 발 빼버립니다. 네. 그러다가 중국이 결국 공산당으로 통일이 됩니다. 네. 이거는 소련에게 스탈린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준 거죠. 저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저 아시아의 큰 나라 중국이 우리 공산당에게 공산당이 넘어왔다. 거기 하나 더 있어 원자폭탄이잖아. 맞죠. 스탈린이 49년에 원자폭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련이 나름 힘의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뭐 그럴듯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요소가 더 등장합니다. 뭡니까? 50년 1월에 국무장관이었던 디 네치슨이 기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연치 않게 이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방위선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극동 방위선이 만들어지는데 네. 역시 미국에서는 한반도는 가치를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때나. 소련은 딱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 미국이 안 들어오겠네. 그 전쟁을 네. 한국의 전쟁이 나도 네. 어차피 미국이 들어와도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그린라이트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그린라이트예요. 저희가 사실 6.25 남친, 뭐 김일성은 다 알지만 이런 자세한 내막까지는 몰랐는데 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좀 다들 느끼셨으면 좋겠고 김일성에 대한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은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졌으면 좋은 나중에 제2의 김일성이 태어나지 않도록 존재조차 몰라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심 선생님. 저는 그냥 진짜 한 줄 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일성은 찌질이다. 진실이다. 재밌다. 그런 얘기도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밀리터리 마니아들 사이에서 아주 핫한 화제가 된 인물이나 장소를 만나보는 시간 밀리터리 핫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경력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군의관, 말 그대로 12 솔저스, 이라크에 가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 3년 3개월 동안의 군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정말 하이라이트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전사 출신 군의관, 이라크 파병 경력자, 23년 차 정형외과 전문의 이동훈입니다. 많이 좋아하셨네요. 너무 잘 느껴요. 삼사관학교에서 교육이 끝날 무렵에 집차가 들어오면서 거기서 검은 베레모를 쓴 분들이 쫙 내리는데 우리 엄청 무서웠던 훈육 장교들이 막 경례를 쫙쫙 붙이고 되게 빛이 나는 느낌인 거예요. 그분들이 특전사에서 오신 분들인데 특전사에 오면 그냥 운동만 하면 된대요. 운동만 하면 돼? 그러면 뭐 와이낫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훈육장교 방에 가가지고 지원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우리나라 파병 나가던 지역이 몇 군데 있었어요. 서부 사하라도 있고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뭐 이런 데가 있었는데 육군본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자네 이라크 가게 해서 가게 됐죠.
저희가 파병을 갔을 때 그 당시에 미국 해병대들도 그 남아 있었고 우리 자체가 미군 공군 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라크 남부에 있는 나시리아에 있는 공군 기지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미군의 일종의 보호를 받으면서 있었던 거죠. 당시 이제 전쟁 터지고 2차 이라크전이 2003년 3월에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는 이진으로 해서 들어갔으니까 전쟁 끝나고 한 6, 7개월 지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쳤던 환자들 후유증 이런 것들 치료 많이 했죠. 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미군, 이태리군, 또 네덜란드, 일본군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 서해 제마부대였거든요. 한국군만 민간인 치료를 했어요. 미군들도 정찰 돌다가 민간인 다친 사람이 있으면 한국군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가 치료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민간인 치료를 많이 했고 그때 당시 이라크 미사일 쏘고 막 이런 건 끝난 상태인데 그래도 되게 불안정한 상태여서 시내에서 총격전도 나오고 폭탄도 터지고 뭐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 2명이 총하고 파편을 맞고 저희 병원으로 실려왔었어요. 언니는 어깨에 그 진짜 총알이 들어가 있었고 그 동생은 척추 쪽으로 파편. 그때 CT가 없어가지고 특히 척추 같은 경우에는 CT를 찍어서 파편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엑스레이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후송을 하면 좋은데 후송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바그다드에 제일 큰 미군 병원이 있었는데 민간인 치료를 안 해주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후송이 안 돼요. 그래서 민간인 치료는 그냥 한국군 병원에서 다 그냥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CT 없이 들어가서 했는데 다행히 잘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연합군 중에 그래도 우리가 장비를 굉장히 잘 챙겨갔어요. 그래서 나시리아에 있던 군 병원 중에는 우리 장비가 제일 좋았습니다. 규모가 제일 크진 않았지만 진짜 알짜배기. 심지어는 내시경도 있어가지고 당시에 그 미군 중에 한 명이 뒷팩에서 슈림프가 나왔는데 슈림프가 먹다가 이게 걸려가지고 내시경으로 빼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대위였거든요. 파병 갔을 때가. 그래서 군 생활을 그래도 몇 년 이렇게 하고 또 생도 생활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군이 간 분들을 많이 뵀잖아요. 근데 약간 남다르게 군인 정신이 투철한? 박사님이 우리 나중에 기회 되면 이렇게 봉사활동 가자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든 이렇게 막 그런 데 가면 우리 필요한 그런 환자들이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같이 가면 좋겠다. 우리가 기회 되면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와,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실상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전쟁이 싸우고 전쟁하는 게 우리가 인류, 그 인간이 살아오면서 겪는 과정이고, 저도 71년생이라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평화로운 시기만을 겪어왔는데 언제든지 그런 전쟁이나 재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본 거죠, 당시에. 아, 예, 들어오세요. 걸음걸이 많이 좋아하셨네요. 이쪽이 높아요? 높게 느껴지세요? 아니요, 높게 느껴지진 않아요. 네. 무릎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서 다른 느낌이 안 나요. 높고 낮다는 느낌이 안 나요.
이제 X자 다리라고 해서 이제 무릎이 약간 X자 다리로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 그리고 꺾여 있는 부분을 이제 폈을 때 그만큼 모자란 부분을 연장하는 수술, 이렇게 두 가지인데 지금은 X자 다리를 올곧게 이제 일자 다리로 핀 수술만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어릴 때 근육 주사를 맞았는데 그 부분이 막 괴사가 되면서 되게 크게 앓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연부조직 구축이 너무 심하면 애들이 뼈도 자라는 걸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뼈도 엄청 많이 휘어지시고 또 다리도 짧아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2단계로 제가 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다리 휘어진 거 똑바로 잡고 나중에 늘리는 다리 길이 맞추는 수술을 할 겁니다. 교정은 지금 완료된 상태예요. 유튜브 채널 처음 이제 하면서 좀 구독자 수가 늘 때 이건 수익이 좀 될 수도 있겠다. 그럼 그 다 기부하자 해서 기부를 매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많지가 않아서 그 수익 플러스 제가 같이 보태가지고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들이나 의료기관, 큰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계속 하고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먹으면 또 제 후배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잘 전수를 해서 다음 세대를 또 키우고 이렇게 은퇴해야죠. 자, 오늘은 오랜만에 나와주신 심호석 교수님의 밀당백 삼행시로 마무리할 텐데 잠시만요. 뭘 적어놓으셨어? 지워야지. 지운다. 김일성이. 지워야지, 지워야지. 아니, 삼행시를 이렇게 막 적어놓고 그런 게 어딨어. 김일성인데. 자, 밀리터리 매니아들이여. 당당하게 100번이고 그대들의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갑자기 왜 정체를 밝혀야 됩니까? 몰라. 여기도 다 출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출연하시라고. 큰 뜻이다. 알겠습니다. 큰 뜻이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